패널 토론은 한국통신학회 홍인기 수석 부회장님께서 저장으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우리 홍인기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통신학회 수석 부회장 경희대학교 홍인기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6G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포럼 열어주신 이율 회장님과 한국통신학회 신유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패널리스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렇게 두 분은 발표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패널을 구성할 때 이번 주제가 6G 기술 및 산업 육성이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거다 해서 이제 김동현 교수님께 부탁드렸고, 또 하나는 6G를 국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내 기업으로 삼성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6G에서 아까 얘기는 많이 안 됐지만 6G는 5G까지는 테레스트리얼 육상에서 이동통신이었는데 6G에서는 위성을 포함하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져서 위성통신 많이 하시는 아주대 김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는 동국대 이경원 교수님인데요. 저희가 지금 주제가 정책하고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5G가 지금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6G를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경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데요. IATP에서 국가 R&D를 총괄하시고 기획하시는 최성호 PM님이신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들어오셨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5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5G 제가 최소한 3G부터는 이런 행사를 계속 이제 주관을 많이 했었는데요. 3G, LTE, 5G 올 때까지는 저희가 항상 5G가 뭡니까, LTE가 뭡니까 얘기할 때는 데이터 레이트 혹은 뭐 커버리지, 모빌리티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두 분 발표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일단 뭐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AI 베이스드, AI 센트릭, 또 오픈니스, 뭐 여태까지 하여튼 기술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6G는 아마도 다른 세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표들을 잘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이제 패널 첫 번째 주제로는 최성호 PM님이 국가 R&D, 6G R&D 기획하고 총괄하고 계신데 대한민국의 6G R&D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오늘 두 번의 연사가 패러다임 변화하고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6G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어떻게 변화할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최성훈 부사장님 국가에서 많이 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최성호 PM입니다. 혹시 제 말씀 들리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립니다. 잘 들으시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잘 들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G 관련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정책 방향이나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서는 2020년에 6월 과기장관 회의를 통해서 6G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작년 6월에 장관 주재로 하는 6G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6G R&D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R&D 추진 현황은 2019년도에 6G 예타 사업을 기획을 해서 8월 달에 제출을 하고 2020년 4월에 최종 확정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21년 작년부터 6G R&D 과제를 착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정도 지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6G 과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작년에 한 8개의 핵심 기술 개발 과제가 착수돼서 1,073억 정도 5년 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1개의 과제가 더 추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140억 정도고요. 총 9개의 과제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와 병행해서 대학 중심 과제인 6G 리서치 센터를 작년도에 3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5년간 100억 정도 수준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4개의 6GRC 리서치 센터를 추가 선정하고 있고요. 115억 정도 올해부터 4년간 그 핵심 기술 개발 과제들과 병행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연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별도 사업인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사업에서 6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약 72억 정도의 5년간의 과제도 다양한 무성 구간의 기술 원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병행해서 아까 최정현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RF 부품이고요. 그 RF 부품을 기존의 CMOS가 아니라 화합물 반도체를 통해서 개발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통신용 화합물 반도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연구 파운드리 사업도 별도로 480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국제 공동 연구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과 협력은 NSF와 MOU를 맺고 작년에 2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3년간 12억, 2개의 과제 24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도 파트너로 투자를 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한 대학 중심의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한미 과제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중국과도 협력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과도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유럽에서도 6G 연구가 착수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EU 공동 과제를 같이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에는 영국과 한 개의 과제를 별도 공동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6G 예타 과제는 21년부터 25년까지 표준화가 착수되는 시점까지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26년부터 2030년 상용화 시점까지 별도의 추가 예타 사업을 통해서 상용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견인할 그런 그런 국가 R&D를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2차 6G 2차 예타 사업을 기획할 때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담아내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로 시장을 리드할 국내 기업들 육성도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G 시장에서 대기업인 삼성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중요해서 5G 어드밴스드의 표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런 기업들 중심의 예타 사업을 통해서 6G 전 단계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타 사업도 올해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랜 기지국이 진짜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기지국을 새롭게 미래에서 혁신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5G 어드밴스드 또는 6G 시장에서는 기지국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오픈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별도의 국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요.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이나 학계나 연구계가 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투자를 열심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김동 교수님 내용 중에는 RIS나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서도 R&D를 좀 더 강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최정현 부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6G 주파수 관련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주파수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을 잘 다듬고 ITR이나 WRC의 국가적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잘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6G 어떻게 R&D 하고 있고 또 오늘 두 분 발표 듣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패널에서도 혹시 이렇게 답변 있을 때, 딴 분 답변했을 때 추가 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또 발표하셨을 때
현장에서 질문도 있었고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패널 마이크 받으실 때 그때 김동현 교수님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거 하고요. 정책적인 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5G 아마 이렇게 6G가 패러다임이 이렇게 많이 변할 거고 5G도 뭐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시작했는데 아직은 뭐 휴먼 투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주가 되고 있어서 5G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과 이동통신 정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6G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경훈 교수님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 경제학과의 이경환입니다. 이 공학자분들의 그 포럼에 경제학자인 저를 초대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구현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통신학회 좀 위상을 보려고 유튜브에서 이제 오늘 채널 접속자 수를 보니까 1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예전에는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최근에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년 전에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CPND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를 이렇게 한 줄로 세워서 여기서도 네트워크가 그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조가 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DNA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데이터와 AI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프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은 산업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지위나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진화에서 코이볼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트워크는 다른 분야의 이제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밑거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이제 창의성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5G를 조기 상용화해서 도입한 게 아닌가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의 역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데이터를 봤냐면은 이제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라는 건데요. I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지난 3년간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순위가 2019년에는 10위, 그다음에 2020년에는 8위, 근데 2021년에는 12위. 그래서 약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에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는 이제 지식, 기술, 미래 기대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미래 기대도 같은 경우에는 5위 정도로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기술 부분은 이제 13위 정도가 랭크가 되어 있고 지식 부분은 15위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항목 중에서 이제 기술이라는 항목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가입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각각 뭐 7위나 10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통신 기술은 12위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종합 평점과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21위, 그다음에 통신 분야 투자가 4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21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건 약간 조금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통신 분야의 투자 순위가 44위에 그친다는 것은 조금이 아니라 더욱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신 분야의 투자가 우리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물론 하나가 이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선 그 각 세대별, 그러니까 3G, 4G, 5G 각 세대별 가입자 수 그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3G랑 4G를 비교를 해봤더니 4G가 도입된 지 정확히 24개월, 만 24개월 만에 3G 가입자 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그 통신 서비스가 들어온 지 이전 그 통신 서비스 기술을 추월한 게 24개월이었다는 거죠. 근데 4G랑 5G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약 5G가 도입된 지 약 만 36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여전히 4G 가입자 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약 50%에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5G의 가입자 수의 비율은 약 20% 정도에 갓 20% 정도입니다. 이미 그 4G에서 경험했던 그런 그 가입자 수 추월의 기한이었던 24개월은 이미 지났고 만 3년이 됐고, 아마도 제 생각 이 추이는 그러니까 지금 4G랑 5G의 가입자 수 비율의 갭이 약 30%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가 근시일 내에 좁혀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8개월, 뭐 심지어 50개월 뭐 넘더라도 이 5G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개선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통신 사업자들이 투자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근데 또 이제 뭐 경쟁 상황 평가,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살펴보니까 2013년에 이제 ARP라고 해서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2013년에 32,000원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9년에는 약 25,600원 수준으로 해서 20 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5G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고요금제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2019년보다는 2020년, 21년에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아마 투자 감소를 통해서 이제 통신 품질 미흡하다 뭐 이런 비판도 소비자 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 촉진이 요구되는데 이렇다면은 이제 이용자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5G가 이제 더 5G 서비스 또는 여기 이제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AR이나 VR 같은 그런 5G를 활용하는 킬러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고착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최성현 부사장님께서 글로벌리는 5G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제가 다른 나라까지는 다 비교해 보진 못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확산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6G를 이야기는 하지만은 5G에서도 이제 먼저 이 상용화 확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규제가 이런 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가장 많은 규제가 적용이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통신 통신 산업인데, 기간통신 사업 공교롭게도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이 완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허가제였다면 허가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소매 요금에 대해서 인가제가 폐지되는 등 완화되고 있어서 이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5G 확산에 큰 장애가 아닌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접속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망 중립성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5G 서비스 확산에 장애는 아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수준 제고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컨텐츠,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AI, IoT 등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좀 플랫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미국의 유력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약간 영향이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G가 뭐 확산이 됐다고 하고 그럼 6G를 통해서는 그럼 또 다른 어떤 생태계가 있어야 또 5G에서 그러니까 5G가 4G를 그러니까 가입자 수에서 압도하는 그런 시기가 뭐 6G가 되면은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메타버스 같은 것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도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이 메타버스를 도입할 때는 그 상용화가 될 때 실제로 상용화할 때는 거기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해당되는 예상되는 규제 이런 것들을 미리 공론화해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일단 들어오는 게 한국은 통신 분야 투자가 44위인데 그럼에도 모바일 브로드밴드 22위고 뭐 통신은 8위, 10위 한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한국이 효과적으로 하긴 하는 것 같네요. 통신 분야 투자가 44위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싶어서 역시 대한민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5G가 일단 뭐 최성현 부사장님 조금 거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G하고 3G에서 4G로 왔을 때 그다음에 4G에서 5G로 왔을 때 두 개를 비교해 주셨는데 4G로 왔을 때보다 5G로 왔을 때 훨씬 더 좀 덜 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덜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 뭐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3G에서 4G로 갈 때를 잘 생각해 보면 그때 터진 게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그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트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3G가 커버를 못했고 내가 3G 폰을 쓰는 거랑 LTE 폰 쓰는 게 확실히 달랐고 LTE 폰을 쓰면 잘 들어왔고 3G는 좀 모자랐고 그러니까 확 넘어왔는데 사실 5G는 LTE랑 비교했을 때 5G가 뭐 새로운 걸 해줘온 게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G가 이렇게 막 그 활성화되는 거 똑같은 아까 그 해준 말씀으로 들으면 똑같은 LTE나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커버리지는 더 작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5G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는 6G가 나오면 아마 주파수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 하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기술 개발하면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제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는 다음에 뭐 저 통신학회나 과총에서 규제 관련해서는 한번 좀 저희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정보가 흘러다니는 거다, 메타버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를 지금과 똑같은 규제나 똑같은 툴에다 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지 그런 것들은 따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예,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관련된 거. 그 아까 5G가
3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전체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7.8%고 LTE 대비 41%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올 1월 3일 기준으로 2천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가입자 숫자가 뭐 그러한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홍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G가 커버리지가 작고 이게 안 터지는 게 많다. 그 부분이 아마 기술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4G에서 사용하던 주파수 대비 5G가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G에는 이제 FDD라고 하는 frequency duplex를 하다가 디비전 듀플렉스를 하다가 지금은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송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G에서 6G를 갈 때 제가 10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5G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6G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5G 자체도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가 됐던 5G가 3GPP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릴리스 15였고요. 그 이후에 16, 17까지 지금 완성이 됐고 릴리스 18 이제 표준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릴리스 18은 저희가 그 3GPP에서는 5G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게는 5G와 6G 오기 전에 5.5G 정도 되는 기술이 표준화가 시작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5G 어드밴스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5G의 좀 상대적으로 짧은 커버리지를 넓히는 그러한 기술을 지금 테크 아이템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표준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서 저희는 또 내부적으로는 XDD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로 부르고 있는데요. 크로스 디비전 듀플렉스라고 해서 혹시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저희가 뭐 화이트 페이퍼 낸 것도 있고 뭐 논문 낸 것도 있고 그거를 지금 표준 단체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술 개발은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패널도 하기 어려운 게 발표하는 와중에 찾아보고 그걸 또 커렉션하고 점점 패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커넥션의 세계가 아닌가 싶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술 많이 한다는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 아울러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서비스 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5G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덧붙이면서 다음은 이제 저 위성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5G, 6G를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AI 네이티브 뭐 그 오픈니스, 소프트웨어라이즈드 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만큼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난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잖아요. 위성 네트워크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듣고 싶은 게 한국은 사실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나 이런 저궤도 위성 수천 개, 수만, 12,000개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니까 그 통신망 깨졌을 때 그 위성으로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위성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 5G 촘촘하게 잘 깔리고 있고 이동망 잘 깔리고 있고 또 위성이 대한민국 지나갈 때 한 10분 정도밖에 하나의 위성이 이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에 지나갈 때 한 10분 정도밖에 없다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성을 우리나라가 발사해야 되는지 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 난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는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선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왜 해야 되냐는 간단하게 정답을 드리면 우리가 5G인데 6G를 왜 해야 되냐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위성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위성이라는 걸 다시 요새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제가 96년도에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디움이라든지 아디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날로그 통신을 가지고 저궤도 위성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킨 거는 한 5년 전, 한 7년 전 이렇게 시작이 외국에선 됐던 것 같고요.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보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지상에서 쏘아 올려야 됩니다. 로켓이 필요합니다. 로켓. 그래서 위성이 사실은 이제 2차 세계전 옛날에 로켓이 이제 독일에서 만들면서 위성이 시작이 됐었고요. 60년대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 로켓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일회용 한번 이제 연료를 쓰고 올라가서 론칭을 하게 되면 이제 버려졌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스페이스X에서 우리가 팔콘 9이라는 이제 헤비 그런 로켓이 올라가서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연료를 채워서 또 올라갑니다. 그럼 한 10번, 20번을 계속 리유저블 로켓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발사 비용이 한 뭐 10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그때 얼마나 론칭을 누구를 할 건지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리유저블 로켓이라는 게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성에서는 맨날 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헤리티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성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36,000km에 올리는데 그 무게도 보면은 뭐 1톤에서 2톤 정도 되고요. 비용도 보면은 뭐 5천억에서 뭐 1조 정도의 비용이 드는 아주 비싼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FPGA라는 통신 칩들 이런 것들은 자, 우주 검증을 해봤냐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검증은 그 칩을 우주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10배에서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FPGA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주에서 헤리티지 제품들은 최신 기술이 아니고 예전에 개발돼서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다시 말씀드렸던 이 저궤도 위성이 나오면서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비싼 걸 써야 되겠냐? 이 5G나 여기서 상용 모덴 칩 싼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로 올려서 떨어지면 또 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해서 실제 이 헤리티지의 비싼 어떤 장비들을 부품들을 썼는데 근래에는 이제 상용 통신 칩을 사용을 하자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이제 규격화된 어떤 위성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전화를 주면 지금 뭐 당장 한 달 안에 뭐 100개를 찍어주겠다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그래도 이제 어떤 다량의 생산들이 가능해졌다는 게 또 한 가지 이슈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위성은 이제 크게 이제 통신이 기본적으로 되던데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그 관측입니다. 지구 관측.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위성의 시작은 이제 천문을 보고 달을 보고 어떤 그 화성을 탐사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별 볼 일이 별로 없다. 지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구의 도시의 비헤이비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광학 카메라든지 우리가 싸라고 하는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로 이제 보안 이런 감시에도 사용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36,000km에서 600km로 저궤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전은 아주 광학 카메라도 비싼 카메라를 썼는데 요새는 600km 거리가 가까워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카메라로도 지구가 잘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또 로켓이라는 게 되게 발사 비용이 싸졌고 두 번째 부품 비용이 싸졌고 세 번째 센서. 이 센서라는 게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이제 정지궤도에서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로 바뀌는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건 이제 전체 저궤도 위성인데 그러면 이제 3GPP라는 NTN이라고 하는 이 셀룰러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이 위성이라는 얘기가 처음 근래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릴리즈 14라고 하는 한 2016년 그때부터 벌써 이제 5G의 어떤 뉴 라디오 액세스 중에 위성과 공중망을 고민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키텍처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릴리즈 15, 16에 가서는 이제 이제 스타디 아이템 이거 공부를 좀 해보자. 우리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좋으면 이제 워킹 아이템으로 가서 이제 표준을 들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구체적인 얘기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NTN이라는 것은 꼭 어떤 위성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중망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표준에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선 셀룰러가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 언서브드 에리어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셀룰러가 커버가 되는 지역도
내가 추가적으로 밴드위스를 받아서 할당을 하겠다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이 셀룰러폰이 그 커버하는 데가 한 그 68%가 된다고 합니다. 전역에 전 대만에. 일본은 조금 많아서 72%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3사한테 가서 물어보죠. 100%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100%의 기준은 사람이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다. 도로라든지 이런 데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안 되면 전화 오면 또 와서 빨리 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어떤 산이나 이런 데 가면 핸드폰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좀 필요로 하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그 뭐 위성으로 어떤 게 도서 지역 안 되는 데도 커버를 하겠지만,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2028년에 UAM이라고 해서 Urban Air Mobility를 해서 드론 택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서비스를 했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저희가 5G에서도 이제 3D를 해서 안테나를 이제 하늘로 쏴서도 하겠지만, 이제 위성에서의 어떤 커넥티비티가 이런 드론들 여러 가지 드론 택시에도 필요하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 응용 서비스가 너무 시간이 긴가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더 무서운 부분들은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원래 테슬라 전기차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성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이제 소프트웨어 오버 에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브로드캐스팅 방송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뭐 지하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바깥으로도 다니니까 이제 맨날 그런 업데이트를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또 고장 진단 같은 예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좀 타이어가 다르니까 빨리 가서 바꿔주세요. 아니면 뭔가 다이고니스틱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뉴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과연 이걸 해야 되겠느냐? 실시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궤도에서 만약에 한 우리가 600에서 1000km 정도를 이제 저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위성의 속도가 7.56km/s입니다. 똑딱하면 이제 7km 가 8km 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10분이라는 게 이제 내 위치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안 보일 때까지가 한 10분 정도 되는 거고, 실제 거기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건 한 7분에서 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으로 백투백으로 이제 내가 샘리스하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1000km라고 치면 한 400여 개의 위성이 항상 머리 위에 돌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제 근래에 봤더니 그래서 에리오 위성 한 대 그러면 만드는데 얼마쯤 하겠느냐 했더니 그건 이제 론칭비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화웨이나 이런 데 얘기는 뭐 예전에 2018년 얘기가 11억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서는 이제 10억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X라는 게 이제 로켓을 하나 땅 띄우면 저궤도 위성을 66개를 땅땅땅땅 던집니다. 위성을 하나를 태워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갔을 때 66개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매 2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이제 원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로켓 기술이 있어가지고 많이 위성을 띄우는데, 전쟁 나고 해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이폰이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13 버전에 위성 통신을 넣겠다라는 소문이 한번 났었죠. 그래서 그 주식이 글로벌스타라는 주식이 막 오르기도 했고,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은 분명히 1, 2년 내로는 이 핸드폰에 위성 통신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까이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숏텀, 미텀, 롱텀으로 좀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오픈을 해가지고 스타링크가 그냥 와서 서비스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마치 그 우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 넷플릭스가 돈을 다 벌어가잖아요. KT나 SKT 망해. 이런 거와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 인터넷들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 위성에 대한 그 위성 자체가 없지만 서비스는 시작을 해서 그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위성이 개발되면 해야 되겠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겠냐?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회사들에서는 이게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몸을 사리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자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2, 3년 안에 이런 마진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롱텀 플랜으로 같이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화 같은 경우도 원앱에 지금 작년에 3,500억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원앱하고 뭘 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어떤 거로 이제 3,500억을 줄 건데 어떤 일을 할 건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에서도 그 학교 쪽에 우리 올해 한 200여 명 엔지니어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요청이 오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 위성통신을 공부한 교수님이나 인력 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5G에서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빨리 위성 쪽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뭐 위성망 전체를 구성 못한다면 그 단말기라든지 그 안에 들은 핵심 부품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앱 그 스타링크도 보면 모뎀은 다 퀄컴한테 맡겨서 퀄컴 칩만 쓰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각자 우리 역할로 좀 5G에서 좀 선두를 했다면 그 6G에서는 저는 기술 개발 위성이 하나 브레이크드루가 위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성은 좀 꼭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김재현 교수님 저는 좀 걱정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스타링크 얘기도 하시고 그 테슬라 그 네트워크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소문은 있는데 이렇게 중계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 스타링크가 그런 사업성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까 UAM, UAV도 했는데 뭐 우버나 이런데 또 현대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드론 비슷한 걸로 이제 모빌리티 제공하겠다, 공중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지상망으로 좀 부족하고 위성 같은 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위성 올리는데 아까 10억 정도라고 하셨죠? 네, 한 대당 10억 그러면 우리나라 떠 있을 때 400개 띄우면 된다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뭐 아까 그 헤리티지 얘기도 하셨고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봐서도 위성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더불어서 최선 부사장님 삼성에서는 이 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성이요? 예, 위성 뭐 아까도 제가 6G 얘기하면서 그 6G에서는 위성도 굉장히 하나의 축을 담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김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비표준 기반이지만 위성 기반으로 뭐 벌써 한 20년 전부터 있던 저속 그 휴대폰용 위성 통신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스타링크나 뭐 이제 원앱 같은 데서 주장하는 사실 그건 현재로서는 휴대폰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브로드밴드로 굉장히 큰 DC 안테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수십 메가bps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뭐 계속 얘기한 3GPP에서 NTN이라고 그래서 표준화가 지금 한 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계속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그 애플의 소문도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단말 업체들이 분명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현재 기술 단계에서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제 그런 관점이 항상 문제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기술이 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6G항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큰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보통 하는 표현이 남극에서 북극까지 전 세계의 6G 통신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위성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제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러한 비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그 LEO나 위성에서 하는 통신 기술이 표준화가 안 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스타링크 나름의 표준, 나름의 기술 표준이 아니라 그냥 나름의 기술, 원앱은 원앱 나름의 기술을 쓰고 있고
공통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 최 부사장님 말씀하신 3GPP에서 이제 3GPP에서 통신 기술을 위한 위성 통신을 위한 기술을 표준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게 또 열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사실 위성도 보면은 일종의 뭐 트랜스페런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리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지국이 위성 위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은 지상에 있고 위성은 일종의 미러 역할만 하느냐 이제 그러한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사실은 위성이 미러 역할만 하는 그러한 위성이라고 하면은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이 지상에 있는 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하고 단말이 또 그걸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위성 자체는 상당히 좀 플렉서블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이미 위에 떠 있는 위성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정책도 그렇지만 위성도 저희 뭐 통신학회나 이런 데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좀 서비스나 이런 거 나눠서 위성통신 포럼하고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점검해야 될 것들 점검해가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 우리 최성호 PM님과 최성현 부사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6G 경쟁력을 위해서는 표준화 및 알고리즘 개발뿐만 아니라 모뎀 및 기지국 개발과 관련 인베디드 및 시스템 반도체 인력 양성도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최근 우리나라 정부 산업체 과제들은 영상 신호 처리 기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최성호 PM님이나 뭐 최 부사장님 여기 뭐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인베디드나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든가 저희 나라의 모뎀 기지국 개발 관련된 인력 양성 혹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거 요거에 대해서 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게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통신이라는 분야를 보면은 과거에는 뭐 신호 처리 기반의 모뎀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신호 처리가 구현이 되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되기도 하고 그 아까도 말씀하신 뭐 인베디드도 될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 플렉서블한 뭐 FPGA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요새는 제너럴 퍼포스 CPU나 GPU에 돌아가는 정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드웨어 기술로 따지면은 안테나나 뭐 이러한 RFIC 이런 부분도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조금 인력이 많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요새 트렌드가 좀 이러한 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B2C 항으로 해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가 좀 쉽게 되는 또 벤처 차리기 쉬운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몰리고 있어서 저희는 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저희 같이 좀 하드코어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양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부분도 당연히 하드웨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인력을 참 이렇게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랑 직접 협력을 해서 사람 이렇게 양성하는 거에 노력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이러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AI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AI도 통신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부에서 최근에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데이터 같은 거 모으고 이런 거 공개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통신 데이터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AI도 많은 분야들에 적용이 될 수 있고 통신도 그 굉장히 큰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데이터 모아가지고 연구에 또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성호 PM님 어떻게 근데 둘이 최성현, 최성호 두 분 뭐 친척은 아니시죠? 네. 최성호 PM님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그 정부의 투자 중에 특히 이제 R&D 투자 관련돼서 통신 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도 질문하신 분의 의견 공감을 하고요. 현재까지 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미흡했던 AI 분야나 다양한 분야,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많이 늘려온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연구에 대한 투자 및 학계에 대한 투자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나 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자하는 프로세스는 그 각 분야별로 이제 반도체 쪽이면 반도체에 계시는 학교나 연구계 또는 통신 쪽이면 통신에 계시는 학교나 연구계 또는 산업계에서 예산 확보하기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그 통신 분야의 인력 양성이나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과제나 연구를 시도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통신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기 노력으로 6G 예타를 통과시킨다든지 5G 어드밴스에 대한 신규 예타를 수행한다든지 다양한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 노력에 산업계와 학계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지지 노력들과 평가하신 분들이 또 대부분 교수님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 우리 통신업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너무 깐깐하셔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데 너무 엄격하십니다. 비교적 다른 분야는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분야 너무 깐깐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그 이 통신 분야에 5G뿐만 아니라 5G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6G 위성 분야에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의 통신업계, 통신 기술을 계속 리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학교 당사자들 계시면 이쪽 뽑으실 때 좀 깐깐하지 않는 교수를 뽑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필드에서 질문 들어온 거 이어서 해볼 텐데 김동윤 교수님한테 아까 발표 끝나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재 5G 시대에서도 메타버스는 구현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G로 구현한 메타버스는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해서 그 AI하고 IoT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휴먼 머신 인텔리전스가 연결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이 메타버스, 즉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그 리얼 월드, 즉 현재 그 실제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 버추얼 인바이런먼트로 우리가 그대로 디지털 카피를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가 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그 밸류가 정보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 공간하고 가상 공간을 계속 동기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 메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구현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5G에 기반해서 그거는 실제 메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제한된 어떤 그 국한된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가상 도메인에서 현실 세계를 미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6G가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실제 상황을 버추얼 공간상에서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 정보가 계속 시간에 대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 동기를 통해서 계속 그 버추얼 인바이런먼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그 조건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인터넷 오브 3D 버추얼 월드의 리콰이어먼트는 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싹 얻게 되는 그 익스피리언스가 이 버추얼 인바이런먼트에서 얻게 되는 익스피리언스하고 아이덴티컬하다라는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그 현실 세계를 간단히 미믹해 가지고 가상 도메인에서 제한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을 가상 도메인에서 똑같이 익스피리언스를 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그러한 버추얼 인바이런먼트를 궁극적으로 구현하는 게 6G의 가장 큰 타겟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3차원 가상 세계가 인터넷처럼 구축이 된다면 우리 버추얼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우리가 똑같이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트래픽 정보, 차량의 이동 상황, 그다음에 로드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 가상 도메인에서 동기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현실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를 버추얼 공간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거기로부터 러닝을 통해서 루트 셀렉션 같은 것도 최적화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AV는 곧바로 현실 세계에다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오브 3D 버추얼 월드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익스피리언스를 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익스피리언스가 런어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되면 그 경험에 기반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자율주행차를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거기서 쌓이는 경험들이 누적돼서 러닝이 되면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루트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3차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한 지점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글로벌리 그 다양한 그 버추얼 비즈니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환경을 인터넷처럼 3차원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G에 기반해서 제한된 가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이그젬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메타버스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리얼월드하고 사이버월드가 아직도 그래도 좀 구분이 되는 상황인데 김도영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이제 6G가 된다 그러면 사이버월드하고 리얼월드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심리산 환경이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익스피리언스도 리얼에서 하는 거랑 사이버에서 하는 거랑 그거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붙고 또 판단하는 인텔리전스도 내가 판단한 것도 있지만 AI가 해주는 판단을 베이스로 한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혼합된 상황을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뷰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세계를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 학교나 R&D나 혹은 정부나 뭐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걸 좀 강조해야 되는 면이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 AI가 탑재된 AI 네이티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6G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휴먼 투 휴먼 커넥션에서 휴먼 투 머신 커넥션 그 다음에 머신 투 머신 커넥션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최성현 부사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머신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케이퍼빌리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휴먼 투 머신 또 머신 투 머신 간의 그 대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이 기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수준의 협업이 가능해야만 궁극적인 휴먼 머신 공존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6G의 패러다임은 그 인간과 기계가 지능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궁극적인 패러다임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 머신 심바이오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통신의 패러다임 가지고 인간과 기계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신을 제공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그 기계하고 그 의미 레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으로 해서 훨씬 더 이 통신의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머신의 그 오더는 휴먼 투 휴먼 커뮤니케이션의 오더보다 거의 한 300배, 뭐 500배 이 정도의 라지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라지 스케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의 통신 기술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5G까지 개발했던 그런 통신의 패러다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데이트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이 머신 러닝에 기반해서 이게 구현이 된다면 그러면 휴먼 머신 인텔리전스가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6G의 드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은 패널 할 때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김동현 교수님 RIS에 입력된 전력이 반사되는 전력으로 볼 때 컨버전 로스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건 너무 기술적인. 네, 아주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즘 메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페이스북이 최근에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만큼 메타 비즈니스라는 것이 앞으로 6G의 굉장히 큰 주축 비즈니스 산업이 될 텐데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메타라는 것이 결국 버추얼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질문이 방금 전에 로스를 물어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리컨피규어러블 인텔리전트 서피스, 좀 말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 서피스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메타 서피스, 우리나라 말로는 메타 평면, 쉽게 얘기하면 신 안테나 기술입니다. 근데 이 안테나 기술이 과거에 이 튜너블하고 프로그래머블 하다는 새로운 그 AI 기술이 탑재된 안테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의 전파 특성을 우리가 튜닝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AI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이제 로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RIS라는 것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패시브 릴레이로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이 그 라인 오브 사이트 커넥션이 막혀 있을 때 우회하는 릴레이를 제공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문제는 우회로를 제공했을 때 로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패시브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RIS를 우회해서 쓸 때의 로스는 이 그 송신단과 RIS에서 1차적으로 로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RIS에서 수신단까지 또 로스가 생기니까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하는 로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거리의 자승 아닙니까? 근데 거리의 4승에 비례하는 만큼 감쇄가 일어나니까 감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교수님 아마 질문이 아마 네. 리플렉션했던 컨버전 로스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통신하는 사람들이 깐깐하다는 얘기 듣는데 이걸로 저희가 패널하기에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 질문하신 분 우리 김동현 교수님한테 메일 주시면 아마 답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상 제가 이제 끊었고 제가 최성현 부사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6G는 사실 미국의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여태까지 3G, 4G, 5G 할 때까지 미국은 통신은 그냥 그 상용에서 하는 거다, 마켓에서 하는 거지 그 가버먼트가 드리븐한 적이 없었는데 6G부터는 미국이 막 전적으로 넥스트 얼라이언스라도 서포트하고 뭐 펀드도 넣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미국이 통신에서 힘을 잃었고 또 정보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미국은 또 클라우드가 강점이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크니까 뭐 클라우드하고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서 한번 시장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5G까지 올라왔을 때 굉장히 큰데 움직임 별로 없는데,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국이 시장을 할 때는 표준화를 그냥 자기네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뭐 표준화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 구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안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은 이제 그 미국의 어프로치도 있고 봐야 되고, 중국이 움직이는 것도 봐야 되고, 양쪽이 아마 나중에 싸울 텐데, 한국은 6G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오픈 했잖아요. 소프트웨어라이즈드 하는 그 6G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될 것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 예의주시해야 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삼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 상황, 중국 상황은 아마 다들 이해하는 게 비슷한 거고 같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책을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아까 좀 인력 양성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는 뭐 패권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지금 이동통신 쪽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MWC가 있었는데, MWC에서 보면은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가 이통 쪽에 와서 뭐 5G의 코어망 외에 기지국의 일부를 그러한 클라우드에 넣는 막 그러한 것도 지금 움직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소프트웨어라이즈 되면서 버추얼 랜, 뭐 저희 회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참고로 뭐 최근에 MWC에서 글로벌 어워드도 받고 그러긴 했지만, 이쪽이 뭐 거의 춘추전국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또 미국이 워낙 소프트웨어가 강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그런 상황이고,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오픈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가 뭐 안테나부터, 우리가 RU라고 하죠. 안테나에 RF에 디지털에 뭐 다 기지국을 다 제공할 수 있으면은 사실 오픈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A 벤더는 안테나를 제공하고 B 벤더는 뭐 디지털 유닛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거를 오픈 인터페이스 연결을 해서 기지국을 꾸미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픈랜의 움직임이고요. 그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걸 세게 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편이고, 사실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유럽만 해도 유럽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사실은 또 유럽의 전통적인 사업자들은 오픈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약간 믹스 필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오픈랜은 지금 대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사들 찾아보시면은 해외의 많은 사업자들, 새로운 이제 커스터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오픈랜을 통해서 지금 장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오픈 인터페이스라는 게 당연히 거기를 통해서 장점이 있지만, 그 사실은 그 인터페이스가 프로프라이터리하게 돼서 어떠한 그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는데, 그게 오픈이 되면은 그런 게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픈랜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사실 오픈랜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보통 이제 RU하고 DU를 오픈 프론토를 하는 게 가장 머저리티 액티비티긴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사실은 그 오픈랜을 하면서 여러 장비들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모은 걸 기반으로 AI 기반의 네트워크를, 망을 돌리는, 그게 보통 저희는 그 RIG이라고 라디오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픈랜 표준에서 또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향후에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어떻게 될지 저희도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한 게 또 하나의 이제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그거를 통해서 망을 더 지능화를 하는,
그리고 참고로 그러한 오픈랜 얼라이언스에서는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 기반으로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6G까지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딱 끝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네, 오늘 하여튼 6G 기술 및 산업 육성 관련해서 패러다임 변화 김동인 교수님 뭐 기술적인 거나 서비스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인더스트리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위성으로 발전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이렇게 다 정책적인 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6G 기술하고 산업이 잘 육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짚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패널에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신 홍인기 교수님과 그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으나 오늘 이 모임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향후 새 정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ICT 발전 방향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G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포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